새로운 도시 10장에서 도시 거주지가 되다. 도시 역사를 거슬러 가보자. 수립과 채집을 위해서 이동생활을 했던 인류는 농업혁명을 기점으로 정제생활을 했고, 적은 인구는 일설던 주거지는 점차 더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정착지로 발전했다. 요르단강 서안에 자리 잡았던 여리고는 기원전 1000년 무렵에 성벽을 쌓아 올려 정착전을 보호했던 주거지가 존재했는데, 대략 2,500명 정도의 인구가 모여 살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기원전 4,500년경에 최초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우르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생겨났다. 우르크에 모여 살았던 인구는 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 기원전 2000년 무렵에는 최초로 신전을 세운 도시인 우르가 만들어졌다. 이 무렵부터는 신전을 중심으로 권위를 기반으로 한 행정체계가 자리를 잡고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기 시작했다. 우르에는 6만 명의 인구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며 대외적 교류 또한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도시 국가를 넘어 제국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기원전 430년경에 전성기의 바빌론 도시에는 20만 명의 인구가 살았으며, 로마에서는 서기 1세기에 1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 아시아 또한 도시의 성장 과정은 다를 바가 없었고 규모 면에서도 적지 않았다. 기원전 400년 장안에는 1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으며, 서기 700년 무렵에는 인구 100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가 되어 있었다. 일부 도시가 거대화되기는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3000년 전까지 보면 인구가 5만 명을 넘는 도시는 전 세계에 고작 4개밖에 없었고, 도시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도시의 정적인 요소와 동적인 요소 모두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다. 정적인 요소라는 의미에서도 대도시는 더 많은 전문화와 더 많은 분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그 자체만으로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온다. 하지만 도시의 더 중요한 이점은 아마도 전문화나 분업이 가져오는 이점보다도 도시로 모든 것이 집중되어 동적 요소에서 나올 것이다. 도시는 사람이 집중되는 활동의 중점지이기 때문에 기술 진보의 핵심적인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아이디어는 이러한 환경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실제로 큰 규모의 도시가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진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대화적과 이처럼 21세기 들어서 가파른 속도로 도시에 모여서 살게 되어 커졌고, 이러한 변화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거대 도시가 더 확장되고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은 크지가 않다. 하면 도시개발의 모형들이 이와 같이 발전해왔지만 도시의 효율성과 경제적인 생산력을 강조한 나머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은 그동안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건강에 대해서. 건강한 도시는 시대적인 요청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적절한 도시 인구의 규모로 세운 기준은 시민들이 서로를 단순히 알 뿐만 아니라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로를 충분히 알 수 없다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공직을 맡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으며, 지도자들이 자신이 이끄는 시민들을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시에 그리스 폴리스에서는 대개 1만 명가량이 살고 있었는데, 아테네에서 큰 도시는 30배인 3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 도시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수십 년간 더 지속될 전망이다. 전 세계 인구는 2030년에 80억 명으로 증가하며 50년에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도시 비율이 68%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엔 경제사무국은 2018년 세계 도시화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약 30년 사이에 25억 명이 도시 지역에 새로 정착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주요 의제로 언급되고 있는 15에서 20분 내에 도보 생활권을 실현한다면 환경과 건강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높이로 건물들을 배치하면 도시 공간 내의 자연 환기와 온열 환경의 개선을 촉진하여 여름철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온열 질환 감소에 기여할 수가 있다. 건강한 주거 환경은 적절한 주거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과 함께 전기설비 상하수도 시설 폐기물 처리, 공조시설 채광 및 조명시설 등이 주거 환경 안에 적절하게 갖춰져야 함을 의미한다. 커뮤니티의 교통시스템, 대기오염과 소음에 대한 대책,
녹지와 휴식시설의 배치, 재난정보 및 관리체계 등 환경계획도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여서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들 주제 간의 연계와 상호 적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는 최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세기 들어오면서 항생제 개발, 상하수도, 보건, 위생, 인프라 확충, 현대적인 병원 시스템의 도입 등에 따라서 여러가지 질병이 크게 감소하거나 통제가 가능해졌다. 현대인의 생활 양식은 먹거리 변화, 활동의 감소, 사회적인 스트레스, 도시 생활과 자전 여행 등으로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고, 현대 저런 도시의 대형 병원에 좋은 의료 장비와 높은 수준의 의료진이 모여 있고,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의료의 수준이 떨어지는 대도시의 중심의 중앙 집중형 의료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팬데믹 같은 초위험 상황을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도시에 있는 대형 병원도 중등도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거나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가장 안전해야 하는 것이 실제로 더 위험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다. 건강한 사람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 조건이다. 미래의 공동체, 특히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인구가 감소하는 미래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반드시 건강이 사회의 중심 의제가 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과 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와 도시가 필요하다. 한국은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높은 인구 밀도, 유례가 없는 고령화와 저출생의 사회 현상 때마다 찾아오는 미세먼지와 태풍, 폭염이나 혹한 등과 같은 기후 관련 문제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포용도시로 가는 길은 최근 도시의 불평등도 심화되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사회적인 관계와 경제적인 관계 그리고 지역사회에 참여해서 배제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도시에도 그런 현상들이 공간 측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때로는 도시의 공간적인 배치 자체가 도시민들의 사회적인 관계와 건강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거리에서 떠도는 홈리스가 전 세계에 걸쳐 1억 5천만 명에 육박하고 적절한 주거가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16억 명에 이른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 환경의 문제는 한국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노인 인구의 주거 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에 53명으로 OECD 평균보다도 3배 이상 높은 이유는 이러한 열악한 주거 환경이 미치는 영향도 크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노인의 건강과 주거 환경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주거 환경의 만족도와 우울증 사이에 큰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족도가 크면 갈수록 우울증이 적어진다는 결과다. 노년기 주거 환경에 대한 정서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만족감이 크면 다양한 형태의 사회의 참여로 이어지고 활발한 사회의 참여는 노인들의 고독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용도시는 공간적으로 배제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고려, 즉 도시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포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앙리에 르페부르가 제안한 도시에 대한 권리도 같은 아이디어를 내포하고 있다. 이 개념은 도시에 사는 사람이 시민이 될 권리, 도시의 생산에 참여하기 위해 도시의 역할을 맡을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포용적인 도시 계획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개인은 건물만을 소유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포용도시로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인구 혼합 정책보다는 먼저 서로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만남의 장소, 빈곤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커뮤니티 공유지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성을 거의 확인할 수 없다. 일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뿐 아니라 변화무쌍한 네트워크 환경은 틀 안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관계와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다. 사이버상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연결될수록 현실 세계에서의 소통과 관계성은 더 단절되는 경향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공동적으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가 있다. 공유지로서의 커뮤니티는 주거와 생각, 공공시설과 장소가 혼합되어 시민들을 실제 지역사회로 모이게 하는 장소여야 한다.
다른 조건과 동일하다면 일상활동의 일부로 하루에 10,000보를 걸 수 있는 곳이 덜 걷는 것보다 더 건강한 커뮤니티이다. 커뮤니티 장소를 구역화하고 건물들을 분리된 용도로 지을수록 커뮤니티의 특성이 사라진다. 지구와 산과 공공시설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건물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또 커뮤니티의 특성이 살아난다. 커뮤니티 도시 설계의 중요성은 커뮤니티 설계에 여러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이런 도시의 디자인이 커뮤니티에 사는 모든 구성원들의 다양한 삶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갖는 물리적인 환경과 구성원들의 문화적인 선호도, 경제적인 요인과 활동 등에 의해서 인간의 인식과 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개념처럼 신체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건강은 도시정책의 중심 의제여야 한다. 도시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신체활동이 적고 녹지와 같은 자연과의 접촉이 적다. 도시공유지를 잘 설계하고 관리하면 건강과 웰빙뿐 아니라 사회적인 결속과 지역사회 내 형평성 문제도 개선될 수가 있다. 자연과의 접촉은 인간의 심리 발달에 필수적이다.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된 인간과 환경 사이의 긴밀한 관계는 우리에게 식물, 이나 동물 등 다른 생명체와 가까이 지내고자 하는 내재적인 욕구를 갖게 한다. 도시 녹지의 수변 공간은 직접적이거나 즉각적인 건강과 웰빙 혜택 외에도 기후 적응과 대기오염 감소와 같이 생태계와 관련된 다른 혜택도 가져올 수가 있다. 새로운 도시 계획은 최근 도시가 직면한 주요 과제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에 따라 더 푸르고 자연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건축물이나 녹지 공간 같은 생활 공간과 교통체계 같은 일반적인 도시 구성 요소뿐만 아니라 숨쉬는 공기 등등의 영향도 받는다.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도시 커뮤니티를 잘 설계하는 것은 증가하는 노인과 취약계층을 돌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질병의 복잡한 원인을 해결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에서 실천까지 포괄하고 여러 부분 전반에 걸친 도시 이해관계자가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 중에 하나가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 도시계획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뉴 어바이즘, 즉 새로운 도시주의 운동이다. 뉴 어바이즘 도시주의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노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나이, 소득 또는 능력 수준에 관계없이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이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 또한 건강한 도시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새로운 도시화 움직임은 전통적인 의료 접근 방식에 대한 변화도 요구한다. 미래 공동체 사회는 정리하며 공유지 사회는 공동체 같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토지, 산, 강, 바다 같은 자연뿐 아니라 사회적인 지식, 기술, 그리고 산물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분 이후에 사회의 많은 부분이 공적 소유에서 사적 소유로 전환되었고 이제는 공유할 공간이나 영역 자체가 부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공유지 소유화의 결과로 삶이 피폐해지고 가난해진 공동체의 하층민은 나고자가 되어서 양극화의 희생화가 되어 가는 현상이 가수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동체의 공동성을 훼손함으로써 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질 수가 있고 양극화 과정에서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 상류계층 역시 안전하지가 않다. 현대사회의 공유지는 토지에 국한된 개념을 넘어서 사회의 자연, 문화, 지식, 자원의 공유와 공동 경영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기후변화와 팬데믹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의 출현과 함께 문명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문명을 이끌어왔던 지배적인 생각이 더 이상 옳지 않을지 모른다는 지적 불안이 세계관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기후변화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태풍 등등 직접적인 파괴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과 환경의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속적인 가능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사회의 공진화 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전략을 만들어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
이 책을 쓰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의 인간 호모사피엔스는 오랜 시간 동안의 자연선택 과정을 거친 후손이라는 점과 자연선택 과정에서 공감 능력과 도덕 전략이 공동체 본성의 기반으로 인간 사회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정직한 도덕 전략을 쓰게 되면 장기적으로 개체나 집단의 생존 능력을 높이므로 공동체 번성을 위해서 전략이 된다. 확장된 공감 능력과 공동체 사회의 도덕적인 전략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방법이자 공유제를 만들고 지키는 기반인 것이다. 남겨진 인류 유전자와 미래 사회에 관한 새로운 문명 보고서. 이렇게 해서 10만 년의 역사에서 인류 근간의 미래 의학자가 보는 인류 범위는 생명의 탄생에서 도시 미래 이르기까지 지극히 섬세하고 웅대하다. 호모 커먼스.